5년 동안 제 발을 직접 씻겨주던 천사 같은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재벌가 3세가 우리 집안 진짜 복덩이다.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으니 몸만 당장 꺼져. 알고 보니 제 남편과 시댁 식구 10명은 가족이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고 투입된 전문 사기단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외제차를 끌며 뒤로는 제 상가 건물까지 팔아치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이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 제가 보낸 선물은 통장 잔고 영혼과 강제 퇴거 명령서였으니까요. 지옥불에 떨어진 10마리 하이에나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 하와이 해변에서 날린 제 사이다 1침까지 그 소름 끼치는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가 막힌 우연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줄도 몰랐던 제 인생을 구할 수 있었던 여자입니다. 사기가 판치는 요즘 세상에 전 그래도 제 주위엔 진실함이 더 많다고 믿으며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알고 봤더니 제 곁엔 진실이라는 가면을 쓴 거짓이 뱀처럼 혓바닥을 도사리고 있었더군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에 충격도 엄청났는데요.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 또한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플라스틱 제조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큰 회사는 아닌 중소기업이지만 아빠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운영해 오신 덕분에 저와 여동생은 넉넉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예체능을 선택한 동생과 다르게 아빠를 돕고 싶어 대학 전공도 아빠를 도울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졸업 후엔 잠시 중견기업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곤 4년의 경력을 쌓은 뒤 아빠 회사로 이직했지요. 그것도 정당하게 면접을 보고 꽤 괜찮은 연봉 협상까지 맞춰서요. 아빠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을 타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정인 넌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아버지가 대표라고 하면 괜히 거들먹거리거나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많은데 수정이 누구보다 일도 열심히 하고 여행 같은 것도 싫어하잖아. 아직 아빠 딸인 걸 비밀로 하고 회사에 다니던 시절 절 아주 좋게 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지요. 남편 또한 아빠 회사 직원이었는데 일도 참 열심히 하고 책임감도 남다른 사람이었죠. 유능하고 정직한 남편을 아빠도 참 아끼셨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도 호감이 갔었습니다. 우린 제가 아빠 딸인 게 알려지기 전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니 남편이 크게 놀라더군요. 남편의 인품을 믿었지만 솔직히 제 배경을 더 보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예전 남자친구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후에도 여전히 제게 불만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고 일적으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하더라고요. 그 우직함에 더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처지라고 했어요. 남편에겐 여동생 은하 1명 있을 뿐이었죠. 연애 시절 남편은 자기 집에 대해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어릴 때부터 다툼이 정말 잦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쫄딱 망했었고 그 뒤로 아버지는 맨날 술과 도박에 빠져 사셨다더군요. 그래서 맨날 집에 술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머니가 그게 좋으셨겠어? 집안 다 말아먹었으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던가. 애들 보는데 미안하지도 아니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어. 어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생긴 빚 갚느라 뼈 빠지게 일하며 집안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 모습이 꼴도 보기 싫으셨던 거지.
남편의 집엔 점점 미움과 원망만이 가득해졌다더군요. 그 안에서 남편과 여동생 은하는 서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고등학생 때 남편은 도박빚을 지고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피해 은하의 손을 잡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어요. 그 뒤로 10년 넘게 가족들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어. 그 사람들은 나한테 부모가 아니라 흡혈귀였으니까. 하늘 아래 우리 은하랑 나 딱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버텼어. 부모님과 의절하고 하나 남은 가족인 은하와 서로 많이 의지하며 살았다는 남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이 은하를 얼마나 아끼는지 연애 시절에도 잘 보였어요. 은하야, 일은 끝났어? 너 어제 감기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남편과 은하는 각각 직장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요. 남편과 은하는 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자주 묻더군요. 평소 남편은 은하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들어보면 성격 좋고 착한 사람 같아 저도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소개로 은하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좀 놀랐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너무 예뻤거든요. 학원에서 필라테스 가르친다길래 몸매가 예쁘겠다 싶긴 했는데 얼굴도 너무 예쁘네요. 은하 씨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감사해요. 아이 언니가 더 예쁘신데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나본 은하는 외모뿐 아니라 사람 자체가 괜찮은 사람 같더군요. 말투도 쾌활하고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사소하게 물을 따라도 꼭 저와 남편에게 먼저 따라주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지요. 그렇게 처음 안면을 튼 뒤 전 종종 은하를 만날 수 있었답니다. 가끔 남편과 셋이 밥이나 술을 마셨거든요. 은하는 절 언니 하며 잘 따랐고 저도 제 동생과 동갑인 은하를 많이 아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느낀 건 은하와 남편이 정말 바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은하와 남편은 주기적으로 같이 봉사를 다녔다더군요. 자신들처럼 어렵게 자라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꾸준한 기부도 했다고 해요. 몇 번 두 사람을 따라 봉사를 가보기도 했는데 힘들긴 해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답니다. 자신들도 힘들게 살았으면서 나눔의 정을 아는 두 사람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힘든 와중에도 바르게 자란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존경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던 전 어렵지 않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남편을 좋아하셨던 아빠도 늘 절 응원해주던 동생도 모두 결혼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문제였죠.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천륜을 끊고 산다는 게 보통 독한 놈이 아니고서야 할 짓이니 우리 집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결손 가정에 시집을 가. 남편이 인사를 다녀간 날 엄마는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간 뒤 엄마는 거의 반대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광수 씨 진짜 착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왜 배경만 보고 색안경을 끼세요? 그래, 여보, 회사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젊은이야. 난 너무 좋구만. 뭘 그래? 당신은 자식 일에 그렇게 무심하게 굴 거야? 그렇게 착한 척해도 분명히 속으로는 구렁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지금은 아니어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나중엔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 아유, 난 절대 반대야. 반대. 평소엔 정말 좋은 분이었기에 그렇게까지 배경만 보고 반대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남편은 엄마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군요. 남편은 꾸준히 저희 집에 찾아와 엄마를 설득하고 엄마가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땐 하루도 빠짐없이 병문안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장문의 편지까지 써서 엄마에게 전달하더라고요. 어머님, 전 절대 수정이랑 배경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정이가 대표님 딸인 줄도 몰랐어요. 전 수정이의 정직함, 당당한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절 탐탁지 않아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멋진 따님 아무에게나 보내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래도 제게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비록 부모님이 계셔도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왔다는 거. 수정이랑 언젠가 태어날 저의 아이에게 누구보다 멋진 가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 제가 반드시 살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런 남편의 노력과 진심 어린 호소 끝에 엄마는 드디어 결혼을 허락하셨답니다. 그래, 어디 해보게 결혼? 대신 우리 수정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 절대 자네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어디 지켜보겠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엄마 감사해요. 저 진짜 잘 살게요. 그렇게 전 30대 후반의 나이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빠 많이 흐뭇해하며 우리에게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훌륭한 사위가 되어 보이고 싶다며 결혼 전 다짐대로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최선을 다했죠. 회사에서도 남편은 사위라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밑바닥부터 묵묵히 일하며 아빠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엄마도 남편이 점점 기특하셨는지 친정에 가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한가득 해두곤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와의 사이야 말할 것도 없었고요. 결혼 5년 동안 우리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꼬 부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는 아빠의 오른팔로, 집에서는 제 다정한 동반자로 완벽한 역할을 해냈지요. 맞벌이하며 바쁜 저를 위해 아침마다 정성껏 토스트를 구워주고 퇴근길엔 늘 꽃 한 송이를 건네던 사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운을 남편을 만나는데 다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던 그 지독한 가족사는 사실 저를 사냥하기 위한 가장 달콤한 미끼였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남편의 가면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 5년 차의 평온함이 우리 집 안방까지 가득 차 있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광수 씨는 퇴근하자마자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크게 다치기라도 한 건지 아니면 회사에 무슨 큰 사고라도 난 건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저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달려가 비에 젖은 남편의 차가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꺽꺽대며 숨이 넘어갈 듯 울다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수정아, 나 부모님을 찾았어.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들도 다 모였대.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천륜을 끊고 죽은 듯 살았다던 그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은하가 우연히 고향 근처를 지나다 소식을 들었고 이제는 빚쟁이들도 다 사라져 부모님이 세상 밖으로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보, 사실 부모님도 그동안 나랑 은하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셨다더라고. 빚쟁이들을 피해 이름까지 숨기고 산속에서 막노동하며 겨우 연명하고 계셨대. 남편의 눈에는 회한과 기쁨 그리고 말로 다 못할 감정의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광수 씨,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 과거의 상처는 이제 다 잊고 이제라도 우리가 효도하면서 살면 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야 남편의 마음속 깊은 구멍이 따뜻하게 메워질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로웠을 남편을 위해 그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첫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경기도 외곽의 한 외진 한정식 집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남편의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시부모님을 중심으로 흩어졌던 일가 친척 10명이 그 좁은 방 안에 가득 들어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 망하고 갈 곳 없다는 사촌 형님 내외와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이혼하고 혼자라는 고모님까지 줄줄이 모여 있더군요. 남편이 분명 하늘 아래 우리 은하랑 나 딱 둘뿐이라고 했던 그 말과는 다르게 꽤 많은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왔구나. 네가 그 귀한 우리 광수색시냐? 시어머니라는 분은 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 나와 제 손을 부여잡고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손바닥은 고된 노동 때문인지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옷에서는 오래된 흙먼지 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다, 며느리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죽은 듯 살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은 줄도 모르고. 시아버지 또한 구석에서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를 필두로 방 안에 있던 10명의 식구가 일제히 제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살려준 은인이나 다름없는 너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사촌 형님이라는 사람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 씨, 우리 광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못한 효도, 이제부터라도 재수 씨 발끝이라도 닦으며 다 하겠습니다. 그날 그 방 안의 공기는 습했고 10명의 식구가 한꺼번에 쏟아내는 울음소리는 기괴할 정도로 절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너무나 순수하고 고통스러워 보여서 의심이라는 단어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생한 분들을 위해 내가 가진 걸 베풀어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남편 광수 씨는 그런 식구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며 저를 향해 고마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벅차서 제 인생에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통곡 섞인 연극은 완벽했고 저는 그 정교한 무대 위에서 기꺼이 호구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명의 기생충이 제 삶의 경계선을 야금야금 침범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눈물바다가 된 상봉식 날부터였습니다. 상봉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이미 공공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남편과 단둘이 오붓하게 살던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을 뜨면 거실에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과일을 깎아먹고 있더군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이혼하고 갈 곳이 없다는 고모님과 사업에 실패해 오갈 데 없다는 사촌 형님 내외, 그리고 그 밑에 철없는 아이들까지 줄줄이 엮여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인원만 무려 10명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네가 우리 가문에 시집 온 건 정말 하늘이 내린 축복이야. 우리 집안의 모든 운은 다 너로부터 나오는 거란다. 넌 정말 우리 가문의 수호신이나 다름없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을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 대하듯 저를 보며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한 칭찬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들의 찬양에 저는 서서히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묘한 의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마치 여왕이라도 맞이하듯 현관까지 우르르 몰려나와 제 가방을 받아들고 옷을 받아주었습니다. 수정아, 밖에서 고생 많았지? 얼른 여기 앉으렴. 내가 물 받아왔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를 들고 오더니 제 발을 직접 씻겨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너무 불편해요. 아니다, 수정아.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이 귀한 발이 얼마나 고생이 많니? 내가 내 발이라도 닦아줘야 내 마음이 편하단다. 시어머니는 거친 손마디로 제 발가락 사이사이를 정성껏 문지르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촌 형수 또한 제가 부엌 근처에만 가도 질겁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달려왔습니다. 동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그냥 소파에서 쉬기만 해.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은 넌 그냥 대접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마음 편한 일이다. 사업 망하고 염치 없이 얹혀 사는 게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며 사촌 형수는 하루 종일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았습니다. 이혼한 고모님은 제 말 한마디면 자다가도 일어날 기세로 제 비위를 맞추었고 사촌 형님의 아이들은 저를 볼 때마다 제일 예뻐요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이고 부담스러웠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들의 헌신에 제 경계심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구나. 내가 가진 게 좀 있으니 이분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게 도리겠지. 저는 어느덧 그들이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냉장고 속을 뒤지고 제 화장대를 구경하는 것조차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식구는 교묘하게 역할을 나누어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광수 씨는 거실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식구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집 같아서 너무 행복해. 그 다정한 목소리에 속아 저는 제 집이 하이에나들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경계심이 풀릴수록 더욱 치밀하게 제 경제적 상황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제가 입는 옷의 브랜드, 제가 차는 시계의 가격, 그리고 저희 친정 아빠의 회사 규모까지 그들의 대화 주제는 늘 저와 제 돈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수정아, 넌 우리 가문의 수호신이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종 노릇할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쏟아내던 그 가식적인 칭송들이 사실은 저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족쇄였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기생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10마리의 하이에나는 이제 제 안방을 넘어 저희 아빠의 재산까지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차려주는 동무든 만찬을 즐기며 서서히 파멸의 구렁텅이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자수성가하신 분답게 사람의 성실함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사위인 광수 씨가 5년 동안 보여준 그 지독한 성실함은 아빠의 마음을 완전히 열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었죠. 주말 오후 아빠가 저희 집을 방문하셨을 때 거실은 이미 10명의 시댁 식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빠 앞에서도 세상에 없는 효자,
효부 코스프레를 하며 아빠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며 회장님, 저희 광수가 이런 귀한 댁에 장가를 와서 사람 구실을 합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촌 형님은 아빠의 구두를 직접 닦아드리겠다며 현관까지 달려나갔고 조카들은 아빠 주변을 맴돌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 가식적인 평화로움의 속은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수정아, 내 명의로 된 그 시내 사거리 5층 상가 건물 말이다. 이제 사돈댁 식구들에게 그 건물 관리를 통째로 맡기는 게 어떠냐? 저는 깜짝 놀라 아빠를 쳐다보았지만 아빠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들을 안쓰러워하고 계셨습니다. 광수가 그동안 가족도 없이 얼마나 외롭게 버텼겠니? 이제 저분들도 고생 그만하고 발 뻗고 주무셔야지.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이면 저 10명 식구들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다. 그게 사위에 대한 내 선물이고 사돈댁에 대한 돌이 아니겠니? 아빠의 그 따뜻하고 파격적인 제안에 거실로 나온 시댁 식구들은 또다시 통곡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빠 발치에 엎드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바닥을 쳤고 사촌 형님은 목숨 걸고 건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명의의 상가 건물 관리소에는 금세 시댁 식구들이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사촌 형님은 어느새 관리소장이라는 명함을 파서 책상 위에 떡하니 올려두었더군요. 이혼했다던 고모님은 격리 자리를 꿰차고 앉아 건물의 모든 장부를 주물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친척들도 환경미화니 보안관리니 하는 명목으로 월급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가 관리를 맡긴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들의 모습은 소름 끼치게 변해갔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에서 사온 소박한 옷차림이던 시어머니의 어깨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건물주 어머니인데 너무 없어 보이면 세입자들이 무시한다더라. 그래서 이거 하나 장만했다. 시어머니는 가방 로고가 잘 보이도록 제 앞에서 연신 어깨를 들썩이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촌 형님 또한 어디서 구했는지 번쩍이는 독일제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 관리소 앞에 보란듯이 주차해 두었더군요. 재수 씨, 건물 관리는 체면입니다. 똥차 끌고 다니면 월세 독촉해도 콧방귀도 안 끼거든요. 그들은 상가 수익이 들어오는 족족 자신들을 치장하는데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자랑이 들려오고 조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름 있는 브랜드로 도배를 했습니다. 건물 수리비며 관리비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제 자산은 야금야금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숨어 지내며 고통받았다던 그들의 사연이 제 마음을 자꾸만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 평생 고생만 하신 분들인데 그 정도 사치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자. 어차피 상가는 내 명이니까 저분들 생활이라도 넉넉해지면 남편도 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지. 저는 바보처럼 그들의 방만한 경영과 낭비를 가족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남편 광수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여보, 당신은 정말 천사야. 우리 식구들이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라며 달콤한 칭찬을 속삭였죠. 하지만 관리소 장부는 이미 엉망진창이었고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관리소 사람들이 깡패처럼 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지만 저는 생선뼈가 다 발라질 때까지 그 고양이들이
배를 채우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 친절이 그들에게는 가장 만만한 먹잇감으로 보였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상가 건물을 그들의 손에 맡긴 뒤로 저희 집의 위계 질서는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베푼 호의는 그들에게 권력이 되었고 그 권력은 곧 가시 돋친 오만함으로 돌아왔지요. 제 명의의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치장한 그들이 이제는 저를 마치 자기들의 안방에 얹혀 사는 식객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남편 광수 씨가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한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여보, 인사해. 이분은 회사의 아주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자 대기업 재벌 3세인 유선 씨야. 그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초고가의 명품들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눈빛으로 거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제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소파 상석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남편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거실에 모여있던 시댁 식구 10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귀하신 분이 누추한 곳에 오셨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유선의 손을 맞잡으며 거의 숭배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발을 씻겨주겠다던 그 손이 이제는 유선의 코트 자락을 정성스레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수는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제가 아끼던 최고급 찻잔 세트를 꺼내 오더군요. 수정아, 멍하니 있지 말고 여기 과일 좀 더 예쁘게 깎아와라. 유선 씨처럼 귀한 분은 이런 거 아무거나 안 드신단다. 시어머니의 그 서슬 퍼런 명령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산 과일을 제 남편이 데려온 여자에게 대접하기 위해 제가 수발을 들어야 한다니요. 유선은 제가 깎아온 사과를 포크로 툭 치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광수 씨 부인은 참 소박하시네요. 요즘 이런 중소기업 집안은 다 이렇게 수수하게 지내나 봐요. 그 무례한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씀도 마세요, 유선 씨. 우리 수정이가 참 검소하긴 한데 가끔은 너무 안 꾸며서 저희가 다 창피할 정도라니까요. 이혼했다던 고모님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도 유선을 상전 모시듯 하며 은근히 저와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유선이 한마디를 하면 10명의 식구가 입을 모아 찬양을 늘어놓는 통에 저는 제 집 거실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광수 씨는 그런 유선을 보며 평소 제게는 보여주지 않던 황홀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미묘한 공기, 여자로서의 직감이 제 뇌리에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광수 씨, 아무리 사업 파트너라지만 주말에 집까지 데려오는 건 좀 실례 아니야? 밤늦게 유선이 돌아간 뒤 제가 조용히 묻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은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유선 씨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해줄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서 유선 씨가 마음 돌리면 장인어른 사업은 어떡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날 이후 남편은 사업 미팅을 핑계로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고 제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행적을 캐물으려 할 때마다 집에 상주하는 10명의 하이에나가 철벽 같은 방어막을 쳤습니다. 어머, 며느리야. 광수 어제 밤새 나랑 같이 상가 건물 정산했단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광수가 다 도와줬어.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맞아요, 재수 씨. 어제 광수랑 저랑 밤늦게까지 업체 사람들 접대하느라 같이 있었는걸요? 제가 증인입니다. 사촌 형님 또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남편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0명의 입이 하나가 되어 남편을 비호하니 저는 졸지에 죄 없는 남편을 의심하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슬쩍 보려 하면 어느샌가 조카들이 나타나 제 주위를 분산시켰고 제가 남편의 옷까지도 확인하려 하면 사촌 형수가 이렇게 저렇게 회방을 놓곤 했습니다. 수정아, 네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남편 물건 슬쩍 보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게 다 업보가 되는 거야. 이혼한 고모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소름 끼치는 가스라이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집 안방까지 파고든 그 유선이라는 여자와 그녀를 차기 안주인으로 낙점한 듯한 10명의 기생충들. 그들은 이미 저를 이 집에서 어떻게 몰아낼지, 그리고 저와 아빠의 재산을 어떻게 유선과 나눠 가질지 모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제 침대 옆에서 잠든 척 숨을 죽이며 남편이 거실로 나가 식구들과 속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유선이가 그러는데 이제 곧 때가 됐대요. 수정이 전현 눈치채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해. 시어머니의 그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 10명의 괴물과 남편 그리고 상간녀를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낼 가장 확실한 단죄의 순간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속는 척, 무지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계속하며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들이 유선이라는 가짜 황금 동상 앞에 저를 올릴수록 제가 판 구덩이는 점점 더 깊고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낮게 가라앉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는 시부모님을 포함한 시댁 일가 친척 10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달리 저를 챙겨주는 척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 큰 축제를 앞둔 사람들처럼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더군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광수 씨가 당당하게 유선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기색조차 없는 아주 파렴치하고 뻔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다들 모여 계셨네요.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유선 씨랑 같이 왔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란 듯이 유선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수정아, 긴 말 안 할게. 나 유선 씨랑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하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잔인한 선고보다 더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한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 10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편의 딱이라도 때리며 저를 방어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단 1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와, 드디어 결판이 났구나. 우리 광수 장하다. 시어머니는 환호성을 지르며 유선에게 달려가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유선 아가씨. 드디어 우리 집안 진짜 며느리로 오시는 거예요? 사촌 형님과 형수는 기다렸다는 듯 유선 주변을 에워싸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재벌가 딸 유선 씨가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데 축제를 열어야죠. 어이, 광수야. 진작 이랬어야지. 고생 많았다.
이혼했다던 고모님은 유선의 손을 잡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식구가 유선과 광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환호하고 춤을 추는 그 광경은 흡사 악마들의 축제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제 발을 씻겨주고 저를 수호신이라 부르며 떠받들던 그 가식적인 가면들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고모님, 지금 이게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는 춤을 멈추고 제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 둔 듯한 소금 바구니를 집어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한 움큼 뿌려버렸습니다. 아! 눈이. 어머니. 까끌까끌한 소금 알갱이가 제 눈과 뺨을 때리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디서 어머니 소리가 나와? 이 재수 없는 년아. 재수 없으니까 소금이라도 뿌려서 부정 타는 거 막아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추악하고 날카로운 소음이었습니다. 5년 동안 너 같은 중소기업 딸내미 비위 맞추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아니? 내 아빠 회사 좀 얻어먹으려고 우리 10명 식구가 굽신거렸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소금을 한 번 더 뿌리며 소름 끼치는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우리 복덩이 유선이는 너랑은 차원이 다른 재벌가 딸이란 말이다. 유선이가 우리 집안에 가져올 유산만 수백억인데 너 같은 푼돈줄이 눈에 차겠니? 사촌 형님은 제 짐 가방을 발로 툭 차서 거실 한복판에 던져버렸습니다. 재수씨, 아니 이봐요. 수정씨, 이제 그만 짐 싸서 꺼져요. 이 집도 상가 건물도 이제 다 유선씨 거나 다름없으니까 몸만 나가라고. 유선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남편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수정씨 들었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나 환영하는데 눈치껏 비켜줘야죠. 중소기업 딸 주제에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넘본 죄라고 생각하고 좋게 나가세요.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 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린 채 오히려 유선의 어깨를 다독이며 저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나도 지긋지긋했어. 내 집안 비위 맞추며 머리 조아리는 거. 이제 나도 내 급에 맞는 여자랑 제대로 된 인생 좀 살아보련다. 그러니까 더 추해지기 전에 도장 찍어. 10명의 식구는 다시 유선을 향해 우리 복덩이 며느리님 이라며 아부를 떨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 거실에서 제 돈으로 배를 채운 인간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상간녀를 찬양하며 저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당장 이 신성한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고함과 함께 소금이 한 번 더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소금 범벅이 된 채 차가운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제 가방을 들고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10명의 하이에나가 유선을 껴안고 지르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이 소금이 나중에 너희들의 눈에서 흘러나올 피눈물이 되게 해주겠다고. 너희가 그토록 찬양하는 그 복덩이가 사실은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갈 파멸의 불씨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가면을 벗은 10인의 배신은 그렇게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저를 가장 독한 복수기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으며 제 뒤에서 들리는 그 역겨운 웃음소리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문신처럼 새겼습니다. 소금 범벅이 된 얼굴로 집을 나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소금 알갱이와 섞여 따갑게 제 살결을 파고들었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그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저는 아빠 얼굴을 참아볼 면목이 없어 친정이 아닌 허름한 호텔방을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거실에서 저를 비웃으며 춤을 추던 그들의 잔상이 떠올라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 회사의 법무팀을 통해 몰래 알아두었던 사설조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순한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호구라고 부르며 비웃던 그들의 근본부터 파헤치지 않으면 이 억울함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조사를 의뢰한 지 며칠 만에 저는 도심 외곽의 한 어두운 사무실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수정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겁니다. 조사관의 무거운 목소리와 함께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자료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시선을 끈 것은 남편 광수와 그가 여동생이라 부르던 은하의 과거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한 대형 유흥업소에서 선수와 마담으로 한솥밥을 먹던 동료 사이더군요. 사진 속 광수는 제가 알던 우직한 남편이 아니라 화려한 조명 아래서 여자들에게 술을 따르며 웃음을 파는 호스트 바의 에이스였습니다. 은하 또한 그의 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업소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해 남매 행세를 하기로 약속한 업계에서 만난 파트너였을 뿐이었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부모라고 믿었던 노인들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지방 소극장에서 단역을 전전하던 무명 배우들이거나 이미 정과가 있는 자잘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광수가 이끄는 사기단이 저와 저희 집안을 통째로 등쳐먹기 위해 일당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들이었던 겁니다. 사촌 형님이며 고모라던 10명의 식구 또한 모두 그 바닥에서 굴러먹던 양아치들이나 빚쟁이들이었습니다. 5년 전 광수가 수정 씨 아빠 회사에 입사한 것부터가 치밀한 기획 사기였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소문난 저희 아빠 회사를 타겟으로 정한 뒤 광수를 성실한 신입사원으로 입사시킨 것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아빠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가 보여준 5년 동안의 헌신은 단 한 장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 철저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사치기 위해 남편의 불우한 과거사부터 효심 지극한 모습까지 완벽하게 설정해두고 저를 유혹했던 겁니다. 자료를 넘길수록 저는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부탁해 그들에게 맡겼던 상가 건물의 실태는 더 처참했습니다. 상가 관리소장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사촌 형님은 이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 명의로 된 건물 인감과 서류를 위조하여 제2금융권도 모자라 악덕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었더군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받은 거액의 사채는 이미 광수와 유선, 그리고 그 사기단 연합의 유흥비와 도박 빚으로 증발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가 건물의 뼈대까지 다 갉아먹고 이제는 상간녀 유선을 재벌가 딸로 둔갑시켜 아빠의 본사 건물까지 넘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선이 재벌가 후손이라는 말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기단에서 전주 역할을 맡기 위해 고용된 신용 불량자 신세의 전직 마담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이혼으로 몰아낸 뒤 상가 건물의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할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우리 아빠의 피땀 눈물을.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정에 휘둘리는 멍청한 여자라고 믿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정을 준 대가가 소금 세례와 배신이라면 저 또한 그들에게 그에 걸맞은 지옥을 선물해야 했습니다. 조사관이 내민 마지막 서류에는 그들이 사채업자들에게 보낸 담보 설정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자 한 번만 더 밀리면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이 그들이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는 순간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호텔방 창밖을 내다보며 결심했습니다. 사기단의 연극이 완벽했다면 저는 그 연극의 대미를 장식할 반전의 각본을 직접 쓰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 그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고 절규하게 만들 치밀한 복수의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 흐른 눈물 한 방울마다 그들의 인생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를 들려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작하세요. 단 한 놈도 빠짐없이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의 긴 밤을 보낸 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엉망이 된 얼굴을 정돈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저는 사기단 일당들이 모여있는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낄낄거리며 명품 카탈로그를 보던 10명의 식구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더군요.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아니 독한 년이라더니 짐 싸서 나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기어들어 오니?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패배자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광수 씨랑 헤어질게요. 하지만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지금 당장 이혼하면 아빠가 가만 안 계실 거고, 그럼 상속받을 그 재산도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하이에나들의 귀가 일제히 쫑긋 세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유선이 재벌가의 딸이라는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는 척하며 그녀의 눈치를 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만, 그때까지만 제가 조용히 옆에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광수 씨 마음은 유선 씨에게 갔으니 저는 재산 정리만 깔끔하게 도와주고 물러날게요. 제 말에 남편 광수와 유선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굴복시킨 호구라고 확신한 듯 그날부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놓고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의 탐욕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유선 씨 돈 들어오면 이 정도 명품은 껌값일 텐데 지금부터 미리 품위 유지 좀 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제가 관리하던 가족 카드의 한도를 최고치로 높여주고 그들에게 나중에 유선 씨가 다 갚아줄 텐데 뭐가 걱정이냐며 부추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긁어댔고 사촌 형님은 아예 외제차 전시장 살다시피 하며 최고급 세단을 계약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선의 가짜 재벌 배경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판을 벌이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들이 더 깊은 빚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도록 옆에서 투자 기회다. 나중에 100배로 돌아온다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가짜 황금빛 꿈에 취해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본격적으로 영혼의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명의로 되어 있던 5층 상가 건물을 비밀리에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인맥을 동원해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을 섭외했고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급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상가 관리소에 앉아 명품 타령이나 하던 사촌 형님과 고모님은 제가 건물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지요. 저는 건물을 매입할 사람에게 현재 관리인들이 불법 점유 중이니 잔금 치르는 날 용역을 동원해 강제 집행하라는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이 입금되던 날 저는 그 거액을 확인하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명의의 모든 예금과 적금을 해지했고 집안의 보석과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그 돈을 전부 달러로 환전하여 미리 만들어둔 해외법인 계좌로 분산 송금했습니다. 국내 통장에는 단 1원도 남기지 않았고 그들이 쓰고 있는 카드는 이미 연체 한도까지 꽉 찬 껍데기뿐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텅 빈 제 통장 잔고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영원. 그 숫자가 주는 서늘한 쾌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발붙이고 있는 땅이 사라졌음을, 타고 다니는 차가 남의 것임을,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이 통째로 압류당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유선에게 다가가 유선 씨, 우리 광수 씨 잘 부탁드려요. 제가 상가 서류도 다 정리해 뒀거든요라며 비굴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유선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역시 중소기업 딸이라 그런지 자빌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네요라며 저를 조롱하더군요. 저는 그 모욕을 달콤하게 삼켰습니다. 그녀가 밟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제가 판 거대한 무덤의 입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자산 이동을 마친 날 저는 하와 이행편도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사기단 일당들은 화려한 파티를 준비하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파티 날짜에 맞춰 상가 건물의 명도 소송 집행일이 잡혔고 모든 금융거래, 정지 명령도 예약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 될 것이라 믿고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저는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순간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독한 며느리가 설계한 덫은 이제 완벽하게 세워졌고 하이에나들은 제 발로 그 덫 안에 들어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짐을 쌀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 모든 것은 달러로 변해 바다 건너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저 하와이 가서 좀 쉬다 올게요. 현관문을 닫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교만한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웃음이 곧 비명으로 변할 시간이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소름 끼치게 흥분시켰습니다. 마침내 사기단 일당이 그토록 기다리던 호화로운 파티 날이 밝았습니다. 도심 속 가장 화려하다는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화려한 화환과 명품 향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요. 10명의 시댁 식구는 제가 준 카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어치 명품을 휘감고 주인공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억대 재벌가 안주인이라도 된 양거만한 표정으로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사촌 형님은
외제차 키를 손가락에 끼워 돌리며 기세등등하게 굴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가 빛을 보는구나. 시어머니는 유선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제 욕을 안주 삼아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상간녀 유선은 가짜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쓰고 마치 여왕처럼 소파에 앉아 승리의 샴페인을 들이켜고 있었지요. 남편 광수 또한 이제 중소기업 사위로 가장해 모든 재산을 훔쳤다는 망상에 빠져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해 모두가 건배 제의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축하해 주러 온 하객인 줄 알고 반기려던 사촌 형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상가 건물의 새로운 주인과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강광수 씨, 그리고 여기 계신 관리인 여러분, 관리하시는 건물은 이미 3일 전 매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새 주인이 내민 등기부 등본과 퇴거 명령서를 본 사촌 형님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상가는 우리 수정이 건데 당신들 뭐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집행관은 냉정하게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수정 씨가 이미 건물을 매각했고 잔금까지 모두 치러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상가관리소에 있는 모든 짐은 강제 집행 대상이며 여러분은 즉시 이곳에서 나가야 합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남편 광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광수 고객님, 방금 결제하신 대관료와 식대 카드가 모두 정지된 것으로 나옵니다. 당황한 광수가 다른 카드를 꺼내 긁어댔지만 기계에서는 차가운 경고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잔액 부족입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정지된 카드입니다. 연달아 터지는 경고음에 시댁 식구 10명이 각자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던졌지만 결과는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긁어대던 모든 카드는 제가 이미 한도를 줄이고 정지시켜버린 껍데기뿐이었으니까요. 그때 연회장 창밖으로 요란한 견인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촌 형님이 창가로 달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차가 왜 끌려가? 저거 리스비 다 냈단 말이야. 하지만 리스비는커녕 제가 이미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압류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외제차들이 차례대로 견인차에 매달려 끌려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가관이었던 건 상간녀 유선의 정체가 탈로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로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들이닥쳐 유선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거든요. 야 유선, 재벌 가. 이 사기꾼년. 네가 재벌 딸이라고 속이고 우리 돈 떼먹고 도망가. 유선은 이미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전국을 떠돌던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가 걸친 명품들도 대부분 빌린 것이거나 짝퉁이었으며 그녀의 뒤에는 수십 명의 채권자가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나 재벌 딸 맞아. 이거 나. 광수 씨, 어떻게 좀 해봐. 유선이 울부짖으며 광수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광수 또한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영원. 왜 잔고가 영원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몇 억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식구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각자의 통장을 확인하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내 비자금, 수정이 그년이 다 빼돌린 거야. 이럴 리 없어.
영혼이라니. 이론도 없다고? 제가 설계한 영혼의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하여 그들의 모든 계좌는 소름 끼칠 정도로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사기단 10명은 이제 명품 옷을 입은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즉시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을 비웃으며 연회장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세요. 어디서 사기꾼들이 호텔 파티를 벌여.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고 광수는 유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선 또한 광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을 써댔습니다. 너는 뭐 잘난 줄 알아? 중소기업 사위 주제에 나 등쳐먹으려던 거 모를 줄 알고? 서로를 복덩이라 부르며 춤을 추던 10마리의 하이에나들은 이제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샴페인 잔이 깨지고 고함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모두 도망갔고 화려했던 조명 아래 남은 건 추악한 본색을 드러낸 사기단 일당의 비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서 있던 대지가 사실은 신기루였음을 그제야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축제는 끝났어. 이제 너희가 판 무덤에서 영원히 썩어가렴.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몰락한 그들의 모습은 제가 본 그 어떤 영화보다 통쾌했습니다. 통장 잔고 영원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벌였던 5년의 사기극은 그렇게 단 1시간 만에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갚아야 할 막대한 사채 이자와 길바닥으로 내쫓긴 처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비행기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하와이의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고 맑았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의 고운 모래사장 위에서 저는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 든 시원한 칵테일 한 잔과 파도 소리, 그리고 완벽한 자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짜 가족들의 연극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온 저에게 주는 첫 번째 보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겠지요.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던 그때 선베드 옆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자마자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독한 년아, 이수정,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나타나지 못해. 전 시어머니라 불렸던, 아니 그 사기단의 노련한 연기자였던 노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의 인자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표독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 누구신데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세요? 매너가 없으시네요. 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아주 차분하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여유로운 반응에 노파는 더욱 미친 듯이 발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상가 돌려내. 네가 감히 그걸 팔아치워. 우리 식구 10명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당장 취소해. 안 그러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사기꾼년아. 그녀의 입에서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줌마. 사기는 본인들이 5년 동안 친 게 사기고요. 제 명의 건물을 제가 판 게 무슨 사기예요? 그리고 그 상가가 왜 아줌마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제 이름으로 사준 건데 고양이한테 잠시 생선 맡겼다고 그 생선이 고양이 거 되나요?
지금 길바닥이라면서요? 명품 옷 입고 길바닥에 앉아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이라도 좀 던져주던가요? 제 일침의 노파는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리며 옆에 있던 누군가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었던, 아니 사기단의 행동대장이었던 광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정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일단 한국으로 돌아와서 얘기하자. 지금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죽이겠다고 난리야. 유선이 그녀는 돈 한 푼 없다고 도망갔어. 네가 빼돌린 그 돈 조금만 돌려주면 내가 평생 네 개가 되어서 살게. 제발 우리 좀 살려줘. 광수의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니 5년 전 그가 보여준 우직한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광수 씨, 연기는 이제 그만해. 당신이 말했던 그 영원이라는 숫자, 그게 당신들의 진짜 가치야. 유흥업소 선수 출신들이 중소기업 사위랑 재벌가 딸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지. 아, 참. 내가 당신들이 상가 담보로 위조 서류 만들어서 사채 쓴 거 이미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왔어. 그 말을 들은 광수의 숨소리가 멈췄고 수화기 너머로 사촌 형님과 고모라던 인간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사기단 동료들끼리 감방 가서 오순도순 가족 모임하면 되겠네. 10명이니까 축구팀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유선 씨 걱정은 마, 그녀가 예전에 저지른 사기 행각들도 내가 제보해뒀으니까 금방 감옥에서 만날 거야. 저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더 이상 그들의 구차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얼음 녹듯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에 계신 아빠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수정아, 방금 경찰에서 연락 왔다. 광수랑 그 일당들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전원 체포됐단다. 고생 많았다, 내 딸. 이제 다 잊고 푹 쉬다 오렴. 아빠가 맛있는 거 사놓고 기다릴게. 아빠의 문자를 보니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사람을 믿었던 죄로 지옥 같은 연극의 주인공이 되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비극의 결말을 제 손으로 화끈한 사이다 복수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와이의 태양 아래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저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아빠와 가족이 있고 제 미래는 제가 환전해둔 달러만큼이나 든든하니까요. 저는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칵테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수고했다며 저를 다독여주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기꾼들과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겠지만 이제 저는 그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지옥 같은 축제는 끝났고 제 인생의 진짜 축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푸른 바다를 향해 시원하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안녕, 추악했던 나의 과거여. 그리고 반갑다, 오직 나만을 위한 나의 미래여. 저는 그렇게 화려한 복수를 뒤로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하와이의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어디서 들으셨는지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